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중 월배당 상품은 국내에 총 3가지입니다. 타이거에서 출시한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과 상장일이 비교적 오래된 1세대 커버드콜, 한국판 QYLD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상품이 바로 코덱스의 데일리 커버드콜인데요. OTM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기존 타이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거의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 출시는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이기 때문에 순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형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 중에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출시 초기 이 상품은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라는 명칭으로 등장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약 90% 참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참여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기초지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스닥 100 인덱스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는 배당금을 온전히 세금 없이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차트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입니다. 나스닥의 경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미엄이 높아서 연간 15%라는 분배율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이는 S&P 500의 옵션 프리미엄보다 더 높은 수치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2010년도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15%를 꾸준히 분배했다고 가정하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원금도 상승하면서 분배금도 상승했다는 점을 어필했었는데요. 제시된 자료에서 증가한 원금을 역산해 보겠습니다. 분배율을 15%로 유지했어도 원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배당락을 반영한 순수 주가 상승분과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2.56%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된 부분은 대부분 상승장으로 마감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과 같은 대형 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부분은 바로 이런 위기가 포함된 기간에 이 상품은 지속이 가능했을지를 볼 겁니다. 이 상품의 기초지수는 NDX DCP 15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 나스닥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렇게 기초지수 출시 시점부터의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2024년 4월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토대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와 해당 상품의 인덱스로 비교해보면 배당 소득세 없이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90%를 상회할 정도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등락폭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초지수를 참고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 상품의 실제 비용을 대입해보면 커버드콜의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상승 추정률은 더 큰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과거를 유추해보기 위해 NDX 지수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QQQ의 성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프라이스 리턴은 동일한데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QQQ에서 지급했던 연평균 0.8%라는 배당률을 실제 NDX 지수에서는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배당률이 낮아져서 약 0.5%라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NDX 지수가 탄생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14.09%입니다. 하지만 배당률을 0.5% 수준으로 감안해준다면 대략 14.59% 수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커버드콜의 경우 운용 특성상 실비용 문제가 보다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준다면 실제 NDX 지수와 타이거의 커버드콜 상품이 가진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같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NDX 지수가 탄생한 1985년부터 타이거의 커버드콜 상품이 있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떨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NDX 지수를 보기 쉽도록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원화와 비슷한 수치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연간 15%니까 월간 1.25%로 적용해줍니다. 배당금은 144원이고 실제 주가는 배당락이 적용되어서 11,404원이 됩니다. 다음 달에 기초지수가 9.16% 상승했습니다. 다시 배당락을 적용해서 빼줍니다. 그렇다면 순수 주가의 상승분은 7.91%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한 주가를 다음 달 실제 주가에 대입해줍니다. 이 과정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현 시점까지 보겠습니다. 좌측의 지수값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순수 NDX 지수입니다. 따라서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실제 주가입니다. 5,0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고 배당금은 최초 144원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65원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기초자산이 가진 체력이 14%였는데 15%를 배당으로 줬기 때문에 매년 1%가 실제 주가에서 차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에서 1%씩 차감되었다는 건 매년 배당도 연평균 1%의 하락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직전이었던 2000년대 초 주가를 보면 5만원대까지 올랐고 배당금도 600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일시적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기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연평균 수익률 덕분이었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했을 뿐 아니라 MDD도 비교적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 600원대까지 배당금이 올라갔었지만 그 거품이 꺼진 시점에서는 다시 90원대까지 배당금이 추락합니다. 이 배당금 수준은 최초 1985년에 받았던 144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높은 변동성을 지닌 기초자산의 커버드 콜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타격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큰 낙폭 없이 꾸준히 연간 15% 이상의 성과를 보인다는 가정 하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배당금이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고 회복 또한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40년의 데이터를 계산해본 저로서는 이 상품에 투자하는 건 꽤나 큰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40년간의 지수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배당금 내역입니다. 1985년 최초 지수 출시 당시 배당금은 연평균 157원이었지만 현재는 72원으로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4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다면 이건 실제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치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들이 해소된 시점인 2009년의 연평균 배당금은 53원이었고 15년이 지난 2024년에는 72원의 평균 배당금을 보입니다. 이 시기만 고려했을 때는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3.3%를 나타내면서 15%의 높은 배당률 치고는 배당 성장률 또한 괜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투자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지 않은 배당금을 보였고 높았던 닷컴 버블 직전의 연평균 500원에 육박하는 높은 배당금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한 걸 보면 결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의 연평균 배당금도 93원이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했는데 배당금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고배당 커버드콜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커버드콜이 주가 방어에 있어서 더 좋은 상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같은 기간 MDD 수치를 보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커버드콜 운용에 실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죠.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MDD도 그냥 같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변동성이 높은 올 한 해의 결과만 놓고 봐도 배당 재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커버드콜 상품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의 15%라는 배당률은 버거운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15%보다 훨씬 높은 체력이어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 상품보다 배당률은 적더라도 10% 수준의 JPQ나 GPIQ에 투자하는 게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에서 출시한 OTM 상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TM 전략 특성상 기초 자산에 비해 하락장에서 월등히 좋은 방어력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1일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 상승하게 되는 시기에는 상승 추종을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하락장 이후 회복에서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초록색 선의 코덱스 상품을 보면 4월 초 주가 급락 시에 비교적 덜 하락해서 안정적으로는 보였지만 그 후에 회복하는 추세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OTM 상품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TM의 경우 변동성이 높은 나스닥보다 오히려 S&P 500에 더 어울린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품 유지시키려면 배당 재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배당 재투자를 해야 배당금의 삭감이 없을 겁니다. 이는 절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바에 그냥 기초 자산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특정 지수가 고점일 때 시장 수요에 따라 그에 맞는 ETF들이 다수 출시됩니다. 닷컴버블 직전 탄생한 QQQ, 그 후 채권이라는 안정성에 매력을 느껴 탄생한 TLT,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부상했던 ARKK까지 모두 시장에서 과열된 시기에 다수 상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커버드콜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의 커버드콜 상품은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감안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